세계사를 돌아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한때 식민지였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를 지배했던 제국이었다는 점이죠. 특히 아프리카 대륙은 유럽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어 거의 모든 땅이 분할되고 말았어요. 포르투갈부터 시작해서 영국,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까지 수많은 제국들이 동시에 이 땅을 노렸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독립을 지켜낸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800년대에 접어들면서 유럽의 여러 제국들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프리카가 엄청난 천연자원의 보고라는 점이었죠. 사실 유럽인들은 이미 15세기부터 아프리카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어요. 해안을 따라 탐험대를 보내고 무역 거점을 세워왔었으니까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각 제국들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누가 어느 땅을 차지할 것인지를 두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죠. 이런 배경에서 시작된 게 바로 아프리카 쟁탈전이라고 불리는 시기입니다.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야심이 맞물리면서 유럽의 지도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13개의 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한자리에 모였죠. 1884년 12월 15일에 시작된 이 회의는 무려 석 달이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1885년 2월 26일까지 계속된 이 베를린 회의는 결국 베를린 협정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이 협정의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었죠. 벨기에가 이미 장악하고 있던 콩고 지역은 공식적으로 벨기에 소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니제르강과 콩고강, 그리고 콩고 분지와 말라위 호수 주변은 모든 나라가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는 구역으로 설정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조항은 아프리카 해안 지역을 점령하는 국가는 반드시 다른 열강들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는 규칙이었습니다. 이제 문이 활짝 열린 셈이었습니다. 모든 제국주의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아프리카를 삼킬 준비를 마쳤으니까요. 이탈리아도 그중 하나였어요. 그들은 빠르게 에티오피아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에리트레아를 식민지로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이 영토를 더 확장하고 싶어 했죠. 1887년 이탈리아의 특수부대가 마사와라는 항구 도시로 진입했어요. 이곳은 에티오피아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즉시 경고를 보냈어요. 에티오피아와 영국, 이집트 사이에 맺어진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탈리아는 이 경고를 완전히 무심했습니다. 오히려 더 대담하게 나왔어요. 사하티 요새에서 167명의 이탈리아 병사와 1000명의 현지인 병력으로 전투 준비를 시작한 겁니다. 당시 그 도시를 다스리던 총독 라스 알룰라 엥기다는 이런 움직임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과감하게 직접 공격을 감행했죠. 이 결정은 상당히 위험한 도박이었어요. 실제로 에티오피아 측은 엄청난 사상자를 냈거든요. 반면 이탈리아는 몇 명만 부상당했을 뿐 전사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요새에 배치된 대포와 소총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이죠. 공격군은 결국 살아남은 병력만 이끌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탈리아도 문제가 있었어요. 탄약이 거의 바닥났던 점이죠. 그래서 약 550명의 증원군을 급히 보냈습니다. 그런데 라스 알룰라는 첩보망을 통해 이 정보를 미리 입수했어요. 그는 재빨리 새로운 군대를 모아 증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다시 요새로 진격했죠.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에티오피아군의 수적 우위가 압도적이었으니까요. 물론 이탈리아군은 여전히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탄약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전투는 몇 시간 동안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이탈리아군의 탄약이 완전히 떨어지자 에티오피아군이 승리를 거뒀어요. 적군을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한 대승이었죠. 살아남은 이탈리아 병사들과 본국의 지도부는 격분했습니다. 이제 이 전쟁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의 성격까지 띠게 되었어요. 1월 말이 되자 이탈리아는 막대한 병력을 에리트레아로 재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의 패배를 갚겠다는 의지였죠. 한편 에티오피아의 황제 요하네스 4세는
현명한 판단을 내렸어요. 일단 병력을 그 지역에서 철수시키기로 한 점이죠. 이 결정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는 곧 드러났습니다. 이탈리아군이 갑자기 질병에 시달리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3월이 되자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해 나머지 기간은 정치적 술수와 동맹관계의 변화로 얼룩졌습니다. 이탈리아는 요하네스의 경쟁자들을 매수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고요. 반대로 황제는 침략 위협에 맞서기 위해 지역 내 통합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결국 요하네스가 수단의 마으디 세력과 싸우다가 전사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었어요. 새로운 황제로 즉위한 사람이 바로 슈아의 메넬리크였기 때문이죠. 그는 이전에 이탈리아와 동맹을 맺었던 인물이었거든요. 이런 배경에서 우찰레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탈리아가 에리트레아를 세우면서 확보한 새로운 영토들이 에티오피아 제국에 의해 공식 인정받았어요. 물론 에티오피아도 이전에 주장하던 일부 땅을 잃긴 했습니다. 그래도 에티오피아 본토는 여전히 이탈리아의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유럽이 아프리카의 마지막 자유국가들을 그냥 놔둘 리 없었으니까요. 사실 이탈리아는 이 시점에 에티오피아를 자국의 보호령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찰레 조약의 이탈리아어 번역본에는 그런 조항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놀라운 점은 암하라어 번역본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에티오피아의 완전한 자주권을 확인하는 것처럼 쓰여 있었죠. 이탈리아 측은 메넬리크가 수정된 조약문에 서명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889년에 메넬리크는 독일과 영국에 외교 서신을 보냈어요. 그런데 두 나라 모두 베를린 회의에서 정한 규칙 때문에 이탈리아를 제외한 다른 유럽 국가와는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통보해 왔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메넬리크는 격분했습니다. 그는 조약에 숨겨진 조항을 공개적으로 부인했고 에티오피아 전역에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에티오피아의 새로운 민족주의 시대가 열렸죠. 반이탈리아 정서가 전국을 휩쓸었고요. 새로운 황제가 장려한 통합의 정신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 국경 주변의 작은 영토들을 점령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메넬리크의 경쟁자들이 자기 편에 붙을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세력이 황제의 편으로 달려왔던 점이죠. 이번에는 이탈리아의 분열 전략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에티오피아인들은 과거의 내부 갈등과 상관없이 유럽으로부터 독립을 지키겠다는 결심으로 뭉쳤으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메넬리크는 이제 유럽의 도움으로 더 잘 무장하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가 요하네스가 살아있을 때 왕실에 대항할 것으로 기대하며 메넬리크를 포함한 경쟁자들에게 무기를 제공했었거든요. 거기에 프랑스와 영국도 이탈리아의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추가로 군사 물자를 지원했어요. 마침내 이탈리아와 에티오피아 사이에 새로운 전쟁이 터졌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새롭게 형성된 민족주의와 통합된 힘은 결국 승리의 핵심 열쇠가 되었죠. 러시아로부터 약간의 군사 지원이 있긴 했지만 진짜 중요했던 건 에티오피아인들의 협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드와 전투에서 이탈리아를 완전히 격파했어요. 이 결정적인 승리 이후 1896년 10월에 아디스 아바바 협정이 체결되었죠.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여파는 상당했어요. 에티오피아가 독립국가로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한 방식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가 더욱 강화되었고요. 영국과 프랑스도 더욱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외교적 성과는 에티오피아의 주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다른 유럽 제국주의 세력들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던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탈리아가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1935년에 제2차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전쟁이 발발했죠. 이탈리아가 다시 한번 침공을 감행한 점입니다. 이번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고 할 수 있어요. 에티오피아가 합병되어 주변의 이탈리아령 소말릴란드, 에리트레아와 함께 이탈리아령 동아프리카가 만들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탈리아가 편을 바꾸면서 상황이 또 바뀌었거든요. 1947년에 체결된 조약에서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의 독립을 인정했고 2,500진 넬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어요. 결국 에티오피아가 식민지가 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우선 유럽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했던 측면이 있었고요. 베를린 회의가 다른 제국들의 활동을 제한했던 부분도 있었죠.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현지인들의 회복력과 결단력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다른 아프리카 지역보다 더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슬람 국가들 및 유럽 왕국들과 접촉해왔던 역사가 있었으니까요. 많은 다른 아프리카 부족들이 고립되어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어요.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요소는 이탈리아라는 국가 자체의 특성입니다. 19세기 말 당시 이탈리아는 최근에 통일된 나라였어요. 식민주의 경험에서는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할 바가 못 되었죠. 만약 영국이나 프랑스가 에티오피아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면 어떻게 되었을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점도 반드시 감안해야 하는 요소예요. 에티오피아의 민족주의와 메넬리크의 뛰어난 통합 능력, 그리고 유럽의 무기를 유럽인들에게 맞서 사용한 전략이 자유를 위한 싸움의 기둥이 되었죠. 이런 요소들이 없었다면 역사는 완전히 다른 길로 흘러갔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에티오피아의 이야기는 작은 나라도 결단력과 통합, 그리고 전략적 사고로 강대국의 야욕에 맞설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들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끊임없는 저항과 똑똑한 외교로 자유를 지켜냈어요. 오늘날 우리가 독립국 에티오피아를 볼 수 있는 건 그들의 조상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식민주의의 물결이 아프리카 전체를 삼켰을 때도 에티오피아는 홀로 서서 자신의 주권을 지켜냈죠. 이것이 바로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의 자부심이 된 이유입니다.